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이고요. 무인과 이제 문인에 대해서 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무인은 뭐 일본의 무사라기보단 한중일 공통으로 존재했었던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고요. 문인은 그 세력 이후에 나타난 중세 지배층을 말합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이게 대략 한 10세기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세기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10세기가 당시에 어떤 때냐면요, 이 당나라가 망하는 그런 때죠. 중국의 당나라가 망하는 때인데, 당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나타난 시대를 우리가 이제 5대 10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5개의 나라, 큰 나라 10개, 작은 나라가 난립했었던 시기. 그래서 5대 10국 시기라고 부르는데, 요 이제 당나라가 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죠.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줄여가지고 안사의 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안사의 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얘네가 지방을 수비해야 되는 군대 사령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이 이제 황제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이제 강화했던 게 이제 안사의 난의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그 안사의 난으로 결국 망해버린 당나라는 이 군대 사령관인 절도사들이 자기의 나라를 막 만들면서 난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10국의 기본적인 지배층들은 다 군인, 즉 무인 출신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인 출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인 출신이라기보다는 뭐 무인 정권, 그렇죠? 무인 정권이고요. 출신은 다 알록산과 사사명 같은 절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대 10국을 이제 통일한 국가가 이제 송나라죠. 그럼 이 송나라의 입장에서는 당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요 알록산과 사사명 같은 한사의 난에 의한, 즉 절도사의 발호에 의한 거예요. 즉 무인들이 통제가 안 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군인들 좀 약화시키고 문관들 중심으로 국가를 깔끔하게 운영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국 이후에 군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꾸준히 문신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문치주의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문치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시에 무신보다는 문신이 훨씬 더 우대받았던 현상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신들이요. 자,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주예요. 지난 시간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봤죠. 그런 압도적인 생산의 증가를 갖고 있었던 그 시기에 넓은 땅을 갖고 있었던 지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관들은 주로 어떤 존재냐면요. 기본적으로 지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지주예요. 이 지주가 관리가 된 거죠. 그렇죠? 문관이니까 관리가 된 거죠. 그렇죠? 관리가 된 거예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부자였던 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관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관리가 되는 제도, 그 제도는 우리가 과거 제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 그 문관이죠. 이네들 중심의 국가가 이제 송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자, 일단 당나라 시기에 한반도의 국가라고 하면 통일신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남쪽에 있었던 통일신라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통일신라 망하죠, 그렇죠? 통일신라 망해요.
망해가지고 얘가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중국에 5대 19국이 있다면 우리는 비슷한 시기가 이제 후삼국 시대가 되겠죠. 자, 후삼국 시대가 됩니다. 이 후삼국 시대 때 나타난 후삼국을 만든 애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르죠. 호족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이제 중앙정부의 말을 들지 않고 각기 개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도 꼭 군인 출신이라기보다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무인 정권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국의 무인 정권과 5대 19개의 무인 출신 정권, 절도서 출신 정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후삼국은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됐죠. 자, 중국에 송이 있다면 우리에겐 고려가 같은 시기에 존재합니다. 물론 시간차는 꽤 있습니다. 자,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무신을 좀 차별하고 문관 중심의 정치를 하죠. 문치주의 하죠. 그렇죠? 얘네도 문치주의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얘도 문치주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를 뽑기 시작하면서 무인 출신 호족들이 지방의 관리로 중앙의 관리로 변신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문치주의는 똑같이 무신보다는 문신을 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 문신이 된 애들 살펴보면 똑같죠. 지방의 지주이건 어쨌든 간에 다 땅을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똑같이 지주예요. 뭐 크고 작은 중소지주이냐 대지주이냐 이건 다르겠지만요. 자, 뭐 아무튼 얘네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귀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지주 출신 애들이 관리가 되기 위한 방법이 광종 때 실시된 과거 제도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가 비슷한 지배층의 현상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요? 그 이전의 고대 국가에서는 이런 과거 시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잘나서 그냥 저희가 되는 그런 시대.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시대인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적어도 시험을 봐야 돼. 과거라는 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봐야 되는 시기에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바뀌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일본이 약간 벗어나 있는데 일본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가면요. 비슷한 10세기 경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이안 교회에서 그 국가를 수도를 정하고 있었을 때를 우리가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는데 자, 요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이제 말기가 10세기에서 12세기경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세기에서 12세기경이니까 대략 이때 10세기와 10세기 말에 해당되는 요 한국과 중국 지역과 조금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일본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일본의 왕이 힘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어 있고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누가 힘이 세져 있냐면요. 소수의 귀족들, 그 다음에 불교계 세력이 아주 큰 힘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장원을 경영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국가는 돈이 없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왕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왕의 명령으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얘기는 얘네들이 지네멋대로 이제 국가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 얘기는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해이한 시대 말기가 되면 지방의 치안 불안과 지방 세력 간의 분쟁이 나타나요. 왕이 지방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을 강력한 왕권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각종 분쟁이 물리적인 충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치안의 불안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둑놈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둑놈이 창궐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현상에서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택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 많지 않죠. 결국 스스로 내 것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위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스스로 무장하는 무장 세력이 나타났어요. 이 무장 세력, 이렇게 스스로 무장한 무장 세력을 우리는 무사라고 부를 거고, 이 무사들이 자기의 뭐 가족이나 아니면은 자기 동네에 좀 힘 좀 쓰는 애들 또는 자기한테 예속된 뭐 노비라든지 예속된 농민이라든지 이런 애들 중에서 싸움 좀 하는 애들 골라가지고 군인처럼 키웠단 말이죠. 이제 이게 무사예요. 그래서 이 무사들이 중심이 돼서 해당 지역을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무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스스로 무장한 이 무사들은 실은 이제 피라미드적 서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무사가 있고 그 밑에 뭐 좀 작은 무사가 있고 그 밑에 더 작은 무사가 있고 이런 피라미드적 서열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방에 속해 있는 지방 세력이라고 하는 모습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사단이 점점 늘어나자 이 왕, 중앙 귀족 이렇게 좀 힘 좀 쓰는 애들 있죠. 얘네들도 그럼 나도 무사단 만들어야지, 나도 무사 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사가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해양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지역이 이 군인 출신들에서 문관 중심의 국가 운영으로 지배층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일본은 오히려 이 무사라고 하는 군인이죠. 이런 애들이 더욱더 세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무사면 막부, 에도 막부 시대에 전형적인 쇼군의 강력함, 뭐 천황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런 거 진짜 에도 막부 때에 한정돼서 나타난 거고요. 초기의 무사는 에도 막부 시기의 모습을 곧바로 대입하면 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아무튼 일본은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넘어와서 우리 한국과 중국 지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사람들 문인, 문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돈이 좀 있었고 돈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공부를 했더니 과거라고 하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과거제도죠. 과거제도가 없었으면 이런 애들은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분에 의해서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내가 귀족이 되는 이런 애들이 있었겠죠. 자, 중세사회의 특징은 신분제도의 그런 모습이 약간씩 옅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과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관리선발 제도입니다. 자, 과거제도 언제 시작됐어요? 수나라 때 시작됐죠. 그쵸? 과거제도는 수나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수나라 때 시작된 이 과거제도가 당나라 때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는 금방 망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이제 중국은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는 나라 이런 게
정착 때인가 당나라 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게 송나라 때가 되면 야 이거 완전히 완성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중국 전체를 지배한 나라는 이민족 국가에 있었던 원나라죠, 그쵸? 원나라는 기본적으로 배웠죠. 중국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기 몽골인 지상주의, 그다음에 뭐 생목인종 우대하고 과거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가 어느 정도 쇠퇴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과거를 안 했냐 이런 건 아니에요. 과거 여전히 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원나라가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죠. 그래서 명나라가 들었을 때 과거 제도는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명나라 때 중흥 이건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나라 때 쇠퇴했다, 다음에 수나라 때 시작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제도는 이런 거고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았냐?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뽑았냐?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둬야 돼요. 자, 송나라의 것이 좀 자주 언급이 돼요. 과거 제도의 완성형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송나라의 과거 제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자, 먼저 송나라는요, 3년마다 시험이 있어요. 수능 시험처럼 매년 보는 게 아니야. 3년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3단계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단계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초시, 처음 보는 시험 초시,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시험 복시 있고요. 복시에서 붙으면 거의 붙은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전시가 있습니다. 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할 것은 이 전시입니다. 송나라 과거 제도에서는 이 전시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시는 어떤 시험이냐면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황제가 시험 감독관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관리가 됐어? 황제가 뽑아줘서. 그럼 나는 누구 때문에 관리가 된 거야? 황제 때문에. 그럼 난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 황제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자기가 스스로 뽑은 문신 관리들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시험이 전시입니다. 자, 중요해요. 그럼 전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동나라의 황제의 권한이 강화되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 학교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쵸?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 경쟁이 치열했겠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가 합격하고 아들이 합격하는 집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관리인데 내 아들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망이 있죠. 너무 붙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한테 관리 좋은 꿀보지 관리를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애들이 일정한 신분, 일정한 지위가 되면 자손의 한 명을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음서제도, 고려 음서제도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는 은음이라고 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은음이라는 제도를 한번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송나라 말기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원나라 때는 살짝 쇠퇴하다가 명나라 때가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송나라 때의 초시는 그냥 보면 돼요. 가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 때의 시험은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 그쵸? 걔를 이제 생원이라고 불러요. 생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생원은 어떤 애냐면은 학교 교육을
받은 애들 여러분 학교 교육을 받고 있죠. 과거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축하해요. 붙고 떨어지는 거는 다음 문제니까. 자, 그럼 이 생원들이 자기 지방에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본다, 자기 고향에서 본다라고 해서 향시라고 하는 시험을 봅니다. 향시에서 붙으면 이 향시에 붙은 사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을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거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거인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 거인들이 보는 시험이 이제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회시고 하나는 전시예요. 그래서 회시와 전시를 보게 되는데 붙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쵸? 그래서 전시까지 붙은 애를 진사라고 부릅니다. 진사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거에 붙기 힘들었었던 당시의 모습이 교과서에도 이것저것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비슷한 시기에 문신 국가가 된 고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 자, 고려입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광종 때, 그쵸?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시작했죠.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애가 건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종 때 과거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음서, 즉 부모의 신분으로 자손이 관리가 되는 의 음서 제도가 상당히 강력했어요. 음서가 떳떳해요. 음서인데 뭐 어쩌라고?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서 제도의 이 영향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갖고 있었고요. 자, 아무튼 광종 때부터 과거 제도를 꾸준히 시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거 제도가 쭉 이어져 오다가 조선 시대가 되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음서로 관리가 되는 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길이 상당히 막혀 있고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면 고위직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의 모습은 중국에서 이제 그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조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교육기관도 고려에서는 국자감, 조선에서는 성균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시간이 쭉 갈수록 우리가 이제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서서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무리한 귀결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전에 신분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는 사회에 비한다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럼 관리가 되냐? 무지하게 못 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과정에서 관리가 되지 못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공부한 사람, 그래서 학자라고 부를 겁니다.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얘가 과거에 붙어가지고 이 학자가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붙었어요. 붙어서 관리가 됐어요. 그렇죠?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된 이 관리가 된 학자를 부르는 용어는 사대부예요. 사대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된 사대부가 존재하고요. 학자 중에 관리가 되지 못한 애도 있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과거에 붙는 건 아니니까 관리가 되지 못해서 그냥 그 지방에서 그냥 이렇게 저 사람 공부하는 학자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신사라고 부를 거예요. 신사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싶었더니
관리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관리가 되지 못한 사람, 관리가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지방세력 신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신사. 지방에서 지방 규화와 지방 치안 유지, 지방관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했었던 명나라 청나라 시기의 지방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건 중국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땅은 이거 비슷한 거 없나요? 우리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학자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학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려 말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있죠.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했고, 이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됐어. 그러면은 이런 관리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사대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양반. 야, 이 양반아, 그죠? 양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렇게 우리도 비슷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사대부건 신사건 양반이건 아무튼 간에 이들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새로운 지배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